120쪽에 3번 봐봐. 본문 1929년 미국 주식시장의 붕괴를 기점으로 전 세계가 확산된 대공황이 경제학에서 가지는 의미는 빅뱅이 물리학에서 가지는 의미에 비유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빅뱅이라는 게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다 줬단 말이지. 대공황이라는 게 1929년의 대공황. 이 공황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잖아. 그래서 이 충격이 커다란 걸 빅뱅 이론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야. 그만큼 우리 경제사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다라는 뜻이야. 산업혁명 이후 서구 경제는 여러 차례의 경기 침체를 경험하였지만 그중에 1929년 대공황은 불황 정도가 유례없이 깊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경기 침체와는 구별이 된다. 아주 심각했다, 그런 얘기야. 충격적이다. 이거는 사실은 대공황이 어떻게 원인이 뭔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할 거야. 그러니까 조목별로 통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개입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할 거니까 잘 보도록 해. 주식시장의 붕괴는 대공황 이전에도 여러 차례 관찰되던 현상이므로 그 자체가 대공황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점과,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붕괴가 대공황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점과 대공황의 전개 및 회복 과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주식시장의 붕괴는 대공황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대공황의 전개 및 회복 과정에서는 주식시장의 붕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에 동의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붕괴에 이은 은행 파산과 디플레이션,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에 따른 국제교역의 감소,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 지금. 은행이 파산하고 디플레이션, 보호무역주의에 의해서 국제교역 감소, 연쇄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통상적인 경기 침체가 대공황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공황이 확대되는 과정을 이야기한 거야. 주식시장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나중에 영향을 미쳤다. 주식시장의 붕괴가, 그 다음에 은행이 파산하고 디플레이션, 국제교역의 감소,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 대공황으로 확대됐다는 거야. 대공황의 원인과 관련해서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구조의 불안정성, 그리고 경제정책의 실패, 그럼 밑줄 쳐볼래? 1차 세계대전 이후에 1번이 뭐냐면 경제구조의 불안정성, 첫 번째. 2번 경제정책의 실패. 이 두 가지가 대공황을 초래했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나,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가 원인이 된 거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불안정한 경제구조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요거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쳐볼까? 통화가설과 지출가설로 구분되는 두 가지 가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경제구조의 원인이 뭐야? 그러면 통화가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출가설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정한 경제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석을 달리하는 거야. 요거는 대공황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구조의 불안정성과 경제정책의 실패 다 동의하는 부분이야. 거의 대부분이 동의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대공황의 원인이 되었던 경제구조의 불안정성을 진단하는 주요 원인은 두 가지나 나온다. 통화가설하고 지출가설. 먼저 통화가설 한번 볼게. 통화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대공황의 원인을, 자, 밑줄 쳐봐.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통화정책 실패.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에 불안정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놓은 건 바로 통화가설, 즉 연준의 통화정책 실패다. 연준이 1920년대 중반까지 공개시장에서 국채 매입을 통해 통화량을 확대함에 따라,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확대되겠지. 그럼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었고 전반적인 물가와 더불어 주식과 같은 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대. 당시에 세계는 국제통화제도로 금 보유고가 증가할 경우 통화량도 같이 증가시켜 자국화폐의 금의 교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밑줄 쳐, 금본위제를 제정했어. 금이야, 금. 통화량하고 관련 있는 게 금이야. 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여기 금 보유가 증가하면 통화량도 증가. 이게 이제 서로의 관계지, 그지? 자, 그래서 금 본위제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수출 증가에 따라 해외로부터 지속적인 금의 유입으로 금 보유고가 증가해. 그럼 뭐 통화량도 증가하겠지. 그럼 주식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연준이 공개시장을 통해 국채를 매각하면 통화량을 줄이는 긴축 통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높아져. 그래서 대공황이 초래됐다고 보는 견해가 바로 통화가설이다. 연준이 긴축 통화 정책을 통해서 통화량을 감소시키고 이자율을 높여가지고 결과적으로 대공황이 온 거다. 그 대공황이 오기 전에가 뭐야? 불안정한 경제 구조가 됐고 대공황이 초래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통화가설이라고.
두 번째, 아니구나. 이러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화량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연준은 상업활동에 사용된 어음만을 인수했다. 어음 인수하면 통화량이 확대되겠지, 그지? 전체가 아니라 어음만을 인수했다고. 일부분만 통화량을 늘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음만 인수해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진성 어음주의를 통화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어 상업활동이 위축되는 대공황 시기에 통화가 오히려 줄어들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 거고, 진성 어음주의 아래서 통화정책은 경기 순응적인 정책으로 불황기에는 통화량을 감소시켜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됐으니까 결국 경제가 불안하고 대공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통화량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통화량을 축소시켰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통화 긴축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이게 순서야, 순서. 통화량이 줄어드니까 주식시장 폭락, 기업 파산, 은행 도산. 그러면 연준이 위에서 말한 대로 진성 어음주의, 어음만을 회수하는 거, 이 소극적인 대응이고, 이후에 은행들이 연쇄 부도 도산되었고, 이것은 통화량을 추가적으로 위축시킴으로써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이야기했고, 디플레이션, 실물 경제의 악화를 초래했다. 이 통화가설에는 연준이 국채를 매입하는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통화량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급했다면, 국채를 매입해서 통화량을 늘렸다면 경제 안정되고 대공황 오지 않았을 텐데, 은행 파산하지 않고 도산하지 않고 연쇄 파산 안 했을 텐데, 뭐 그런 거야. 통상적인 경기 침체가 대공황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경기 불황은 맞는데 대공황까지는 안 갈 거고, 금융시장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연준의 정책 실패, 통화정책 실패가 대공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게 통화가설에 의한 대공황의 원인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란 말이야. 이번에 두 번째 거 가야 되겠네, 그럼. 한편 지출가설, 또 다른 가설이야. 대공황의 원인. 지출가설 지지하는 학자들은, 지지한다는 게 뭐야? 원인을 지출가설에서 찾고 있는 학자들은 주식시장 붕괴에 따른 내구재에 대한 소비 감소가, 자, 소비 감소야. 지출가설이니까 지출 안 하니까, 물건 안 사주니까, 소비가 줄어드니까 미국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의 군수물자를 판매함으로써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한편 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물건을 갖다가 전쟁에 독점적으로 거기다 판매했단 말이야. 엄청나게 돈을 벌었지. 우리나라가 월남전 때 돈 번 것처럼, 일본이 6.25 전쟁 때 돈 번 것처럼 미국이 벌었단 말이야. 1920년대 말 미국 경제가 심각한 과잉 설비 상태. 왜 과잉 설비 상태가 되냐면 엄청난 부를 축적하니까 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과잉 설비 상태. 투자 기회가 소진되면서 실물 투자보다는 오히려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내재적 불안정성 나왔잖아. 경제 구조의 불안정성, 내재적 불안정성은 위에서 말한 거랑 똑같아. 자, 설비 투자에 원래는 물건을 생산하는데 투자해야 되는데 어디다 투자하고 있어 지금? 주식 같은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불안정성에 따른 예기치 못한 요인으로 주식시장이 또 붕괴까지 되니까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내구재 소비가, 밑줄 쳐야지, 내구재 소비가 감소. 대공황의 결정적인 원인, 내구재 소비가 감소. 생산된 제품이 재고로 남고 기업 투자 역시 감소하게 되고, 거의 이게 순서대로 가는 거야 지금. 기업의 투자 감소가 되면 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가 일어나고, 그럼 실업이 증가하고 노동자 소득 줄고 소비 구매력 감소하고 민간 소비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 거의 이게 다 순차적이야. 자, 소비 수요 감소는 디플레이션과 더불어 기업 파산을 유발하고, 이는 가계, 기업 대출의 부실로 은행의 대출 원리금 회수가 어려워지니까 연쇄적인 은행 파산. 이 뒷부분은 앞에서 말한 통화가설하고 똑같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결국 대공황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지출가설이다. 이 가설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이 전 세계로 확산된 원인으로 당시 국제통화 제도였던 금본위제를 들고 있다. 그럼 공통점 아니야 이게 지금. 앞에서 통화가설도 금본위제였고 여기도 금본위제야. 대공황 발생 이후에 미국은 보호무역을 통해 해외로부터 수입을 줄이고 외국에 빌려준 돈을 금으로 환수했기 때문에, 그럼 금 보유고는, 자, 다른 나라의 금 보유고는 줄고 미국은 엄청난 금 보유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금 본위제 하에서는 금과의 교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 국가들은 줄어든 금 보유고만큼 자국의 통화량을 줄이게 되고, 통화량을 줄이게 됐네. 이는 결국 국내적으로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를 유발하고 미국의 대공황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축소되면 디플레이션 되고 경기 침체야.
근데 통화량이 줄 수밖에 없는 건 금을 갚아버렸단 말이에요, 미국에. 그러니까 금 본위제에서 금을 갚았으니까 그만큼 통화도 함께 줄여야 되는 거니까. 자, 이들은 대공황의 원인이 결국 민간의 소비 수요의 감소에 따른 것이므로 지출 가설이라고 했지. 정부가 적자 재정을 통해 민간 수요를 진작하고, 적자 재정이 뭐야? 정부 지출을 늘린다는 거지. 인플레이션 유발하는 팽창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하였다면 그러지 못했으니까 대공황이 일어난 거고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각국 통화 당국의 재량적이고 신축적인 통화량 조절을 위해서는 국제통화제도의 개편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국제통화제도 아까 뭐였지? 근본이제 이거 말고 딴 걸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결론을 내려볼까? 자, 아직까지도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 상이한 가설이 대립하는 이유, 여기서는 통화가설, 지출가설, 여전히 그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공황의 원인과는 별개로 대공황이 남긴 유산은 명확하다. 그래서 결국 원인은 명확하게 우리가 한 가지로 정리할 수는 없지만 대공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있단 말이에요. 남긴 유산. 대공황의 회복 과정에서 자, 1번 정부의 역할에 대한 민간의 인식이 변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 자, 이와 함께 경기대응과 위기관리에 관한 정부의 개입과 간섭, 동그라미 쳐볼까? 정부의 개입과 간섭이 정당화됐단 말이야. 그럼 대공황 같은 경제 불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해서 공공 부분의 투자를 확대시켜야지. 그동안 신봉해왔던 밑줄 쳐봐. 보이지 않는 선. 이 전통 경제학자들이 내세우는 보이지 않는 선이 뭐지?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저절로 경제는 돌아가 막 이런 건데 그거 아니란 말이지. 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해서 문제가 되는 걸 해결해야 된단 말이야. 보이는 손이 등장해야 돼. 그래서 시장 기능에 지지하는 자유방임주의,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했던 자유방임주의는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정된 거지, 그치? 잘못된 거지. 또한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수습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값비싼 교훈을 얻게 됐다. 그럼 중앙은행은 정부은행이니까 정부가 예산을 지출하고 정부 예산을 막 이렇게 하는 건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중앙은행이라는 은행을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 이것도 정부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야. 개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야. 자, 문제 1번 봐봐.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거 하기 전에 이 글에 대해서 잠깐 봐봐. 이걸 대공황의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지? 첫 번째가 뭐야? 통화가설. 연준이 잘못했어. 연방준비 뭐 어쩌고 미국 중앙은행 통화량을 감소시켰잖아.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경기 침체가 일어난 거고 이게 이제 통화가설이야. 근데 지출가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가지고 결국 그리고 어떻게 돼? 소비가 감소되고 결국 대공황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겪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얻은 건 뭐라고? 자본주의에서 안정과 발전하려면 뭐라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어떤 뭐랄까 맨 마지막 문단에 나온 것처럼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대응하고 그래야만 대공황 같은 경제적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걸 교훈을 얻게 된 거야. 자, 그러면 밑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1번 한번 볼게. 1번에 1번이야. 대공황으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발생. 틀렸잖아. 왜? 거꾸로 됐잖아. 거꾸로 지금. 마지막에 대공황이 일어나는 거야. 디플레이션 발생하고 이자율 상승하면 어떻게 돼? 통화량 축소. 무슨 말인지 알겠지? 통화량 축소되면 경기 침체, 은행 파산, 연쇄적인 파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대공황이 와야지. 대공황으로 인해서 이게 된 게 아니라 뒤에 것 때문에 대공황이 된 거라고. 알았어? 무슨 말이지?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잖아 지금. 정답은 1번이 틀렸네. 2번 봐봐. 대공황은 이전 시기의 통상적인 경기 침체에 비해서 밑줄 쳐. 침체 정도가 크고 지속기간이 길었다. 이게 대공황의 특징이야. 그대로 나와 본문에 3번. 연준의 공개시장을 통한 국채 매입 밑줄 쳐봐. 그럼 통화량이 어떻게 돼? 국채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하겠지. 그럼 이자율이 낮아지겠지. 반대로 해봐. 국채가 아니라 국채를 팔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통화량 감소. 이자율 올라가고. 이건 뭐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4번. 통화 가설은 연준 통화량 확대를, 지출 가설은 재정 지출 확대를 대공황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에 글 쭉 읽어보면 통화 가설은 통화량이 축소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지출 가설은 재정 지출이 줄어들면 소비가 위축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해법은 통화량 확대, 재정 지출 확대. 자, 5번으로 갈게. 대공황 이전에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정부에 개입하는 것보다 시장 자유라고 했다. 그 바로 맨 마지막 문단. 뭐지? 자유방임주의가 더 우세했단 말이야. 하지만 대공황을 겪으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간섭 이게 필요하다. 공공부문의 투자 확대 필요하다. 중앙은행의 노력 실천 필요하다. 이걸 바뀐 거야.
그게 유산이고 교훈이다. 자, 1번의 답은 1번이 틀린 거고 2번으로 가볼까? 자, 2번 보기가 위크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다. 경제학자 A는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는 것인데 대공황 당시 자료에서는 이자율의 상승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통화 가설을 부정하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경기 변수를 이해하는데 있어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를 명확히 구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여기 지금 이자율 상승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통화 가설을 부정하는 견해를 제시했대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자율이 상승이 없다고 해서 통화 가설이 잘못된 게 아니지. 잘 봐야 돼. 자, 세 번째 주 그는 화폐 단위로 표시된 명목 통화량이 감소한 것은 분명하나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실질 물가 역시 하락하고 있어. 명목 통화량을 실질 물가로 나눈 화폐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통화량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서 실질 이자율 역시 상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게 경제학자 A란 말이야. 그러나 여기서 계산된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의 실제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사후적 실질 이자율로서 실물 경제에서 투자와 소득을 실제로 결정하는 사전적인 실제 이자율과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이 사전하고 사후,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차감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차감하면 사후, 그냥 실물 경제에서 투자 소득을 실제로 결정하는 건 사전, 아니? 그래서 이게 두 가지는 다른 거야. 자, 그 얘기 한 거고, 뭐 이렇게 장황하게 써놨는데, 자, 두 번째 문단 봐봐. 다른 이자율보다는 사전적인 실질 이자율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중시하는 통화 가설에 따르면 사전적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 인플레이션 적용하지 않은 거, 그게 사전적인 실질 이자율이야. 그게 더 중요한데, 통화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명목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사전적인 실질 이자율의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자율 상승만으로. 그러니까 봐봐, 이자율 상승했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명목 이자율이 같이 올라갔어. 그러면 사전적 실질 이자율은 별로 안 올라간 건데 그냥 그거 떼어놓고 사전적 실질 이자율 인상만으로도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명목 이자율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한 거래잖아. 그러면 통화량 감소로 물가 하락이 예상되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음수인 상황. 기대 인플레이션이 음수래.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났다는 얘기잖아. 즉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적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을 상회하게 된다. 그렇지. 그지? 디플레이션의 경우에 음수가 나와야 되고 음수가 나오려면 명목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게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다. 그러니까 명목 이자율이라는 것은 여기 위에서 말한 대로 한다면 명목 이자율을 말하는 거니까 사전적 실질 이자율에서 명목 이자율을 빼야 되거든. 그러면 음수가 나온다는 건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훨씬 높다는 거지. 그런 뜻이야. 그래서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상승은 투자를 줄여 생산 및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며 자, 디플레이션 간단 말이야. 그 결과 경기 침체를 초래한다. 따라서 통화 가설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질 통화량이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의 측정을 통해서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된다고. 알았니? 그래서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결정적이다. 그러니까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여기 보면 경기 침체 어쩌고 나온 것들은 다 위에서 말하는 대공황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에 이 보기를 보고선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보기를 보고 올바른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 자, 1번 볼까? 통화 가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목 이자율 상승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명목 이자율 상승이래. 명목 이자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지? 사전적 실질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겠지. 근데 문제는 이 글을 보면 뭐라 그래? 명목 이자율 상승하고 상관없이 사전적 이자율의 상승 자체가 경기 침체를 초래한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명목 이자율하고는 상승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죠. 필수적인 요소가 뭐라고?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움직임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걔가 음수가 돼버리는 거는 명목 이자율하고 상관없어. 더 비중이 크니까. 알았니 무슨 말인지? 2번 봐봐. 통화 가설 지정학자들은 대공황 당시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 인플레이션을 상회했다고 주장했다.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제 인플레이션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건데, 여기는 지금 2번 같은 경우 통화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사후적 실질 이자율보다 훨씬 높아서 음수가 됐고, 음수가 돼서 디플레이션이 된 거라고 얘기한 거야. 알았니? 이것도 틀렸죠. 실제 인플레이션을 상회했다고 주장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인플레이션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회했다. 바뀐 거야. 알았지? 3번. 기대 인플레이션이 0이래. 그럼 명목 이자율이 하락하면 그럼 어떻게 돼? 명목 이자율이 하락하면 어떻게 돼?
기대 인플레이션은 0이고 명목 이자율이 하락했대. 그럼 위에 보기에서 보면 명목 이자율을 상회하는 게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잖아. 이자율이 하락했다는 건 갭이 더 커졌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갭이 더 커졌다. 이 말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 이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하락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하락했다는 건 음수의, 그냥 봐봐, 명목 이자율보다 높은 게 사전적 이자율이었는데 그러면 음수였다 그랬잖아. 근데 명목 이자율이 떨어지면 사전적 실질 이자율도 같이 떨어지는 거니까 결국 소득이 높아지고 투자가 늘어나고 소비가 촉진되니까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겠지. 정답 3번이네. 투자하고 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0이라고 했으니까 명목 이자율이 떨어지면 사전적 실질 이자율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고 나중에는 플러스가 되면 투자 및 소득이 증가한다. 3번이 맞았어. 4번.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존재할 경우 그럼 명목 이자율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을 상회할 것이다. 디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를 말하는 거야. 즉 음수란 말이야. 음수. 그러면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명목 이자율보다 더 높아야지. 그리고 그 사전적 실질 이자율은 음수라고 해서 음수 위에 밑에 5번째 줄 봐봐. 기대 인플레이션이 음수인 상황이 디플레이션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더 상회한다고?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상회한다. 그대로 나와있어요. 여기 밑에 넷째 줄. 5번. 경작자 A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대공황 당시 명목 이자율의 상승폭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폭과 같거나 그보다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작아야 되겠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는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명목 이자율 상승폭보다 더 작아야 된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지금 5번도 틀렸다. 커야 한다가 아니라 작아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야. 3번. 이건 지금 보기를 통해서 본다면 사전적 실질 이자율, 그다음 명목 이자율의 관계, 그다음에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높으면 음수이고 이건 디플레이션을 초래하는 거고, 요 간격이 작아져야 커진다는 건 즉 명목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거고, 그래야지만 투자라든지 소득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뜻이야. 정답은 3번이야. 이게 지금 어려운 게 아니라 복잡해. 자, 3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 모두 고르시오. 기억하고 니은에 대한 거. 적절한 것만 모두 골라라. 자, 기억이 뭐야? 기억 한번 보세요. 통화가설, 니은은 지출가설. 자, 봐봐. 기억에서 디플레이션이 대출 부실에 따른 은행의 연쇄적인 파산을 야기하고 있다. 대출 부실에 따른 연쇄적 파산이야? 디플레이션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야? 본문에 보면 디플레이션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야? 연쇄 도산은 왜 일어나냐고. 통화 긴축 때문에 통화량이 줄어들어서 은행이 연쇄 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의 원인이 대출 부실이 아니고요. 통화량의 축소 때문에. 가는 틀렸어? 니은에서 근본이제는 통화당국의 통화량 조절을 어렵게 함으로써 재량적인 통화정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본다. 그래서 나중에 이 통화정책에 대한 여기 근본이제에 대한 다른 제도, 다른 방법 이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했었지, 그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출가설 아니야. 여기 통화가설이지, 그지? 나 같은 경우에 나는 니은이구나. 지출가설에 보면 금 보유고에 따라서 자국의 금으로 갚았더니 통화량도 같이 줄어들어. 그래가지고 경기 침체가 일어났다고 본문에 나와 있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결국 자율적인 통화량 조절이 어려워져. 그래서 재량적인 통화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는 맞았지, 그지? 이거 본문에 그대로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다음 주식시장의 붕괴의 원인에 대해서 기억은 정책 실패로 보는 방면, 니은은 시장 내부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 주식시장의 붕괴. 이거 니은은 맞았나, 그지? 시장 내부의 불안정성에 기인. 기억만 살펴보면 되겠다. 기억만. 자, 기억은 연준의 정책 실패로 본다면 다도 맞았지, 그지? 주식시장의 붕괴 원인을 기억은 통화가설에 따르면 연준의 정책 실패. 연준이 어떻게 했는데? 저금리 정책 때문에 통화량이 급속도로 감소되고 그게 정책적인 미스가 됐지, 그지?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 지출가설에서는 예기치 않은 불안 요소 때문에 소비, 즉 시장 불안이 결국 주식시장의 붕괴로 이어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니까 다도 맞았어.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 나하고 다는 맞았다. 그러면 라가 틀렸네. 기억은 니은과 달리 근본이제가 미국의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거 바뀌었네. 니은하고 기억하고 바뀐 거야. 저기 미국의 디플레이션의 유발 요인은 연준의 진성 어음주의 정책, 통화 정책의 실패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기억과 달리 니은 이게 아니라 니은과 달리 니은 빼고 그냥 기억은 기억이 아니라 니은은 이래야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기억은 미국의 디플레이션의 원인을 뭐로 보냐면 연준이 잘못했다고 얘기한 거야. 진성 어음주의라서 어음만 사들이고 통화량 안 늘리고 그 다음에 통화정책 실패하면서 이자율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디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니까 이건 잘못된 진단이잖아. 그지? 근본이지 아무 상관이 없어.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4번 한번 볼까? 윗글 읽고 대답할 수 있는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물어본 거 그냥 내용. 1번 대공황 이전에 경기 침체를 비교해서 어떤 측면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 더 크고 길다라는 좀 나와서 2번 통화 가설은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통화 정책이 걸림돌로 작용하셨다고 주장했는가? 뭐가 잘못했어? 아까 연준 얘기 나왔었잖아, 그지? 연준이 진성어음주의 그것 때문에 통화량 공급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고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았잖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 대답 충분히 할 수 있고 3번 통화 가설은 미국의 대공황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경로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이거는 X야. 3번이 틀렸네. 전 세계로 확산되다니. 그건 아니고요. 그 내용 없어. 통화 가설에서는 그런 내용 없다니까. 지출 가설에서는 나오지, 그치? 지출 가설에서는 아까 뭐라 했어? 근본이제에서 미국한테 빌렸던 돈을 금으로 갚으면서 통화량을 줄이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고 대공황에 의해서 전 세계가 경제 침체로 확대됐다고 얘기 나왔으니까 그건 지출 가설에 대한 얘기지. 통화 가설은 그런 얘기 없으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4번 지출 가설은 대공황 직전에 주식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진 원인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자, 지출 가설에 따르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지고 과잉 설비 투자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융자산에 투자하게 되고 내부적으로 아주 불안해졌다 그랬지. 그게 이제 나중에 주식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나중에 내부적 불안정 때문에 무너져버린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5번 지출 가설에서는 미국의 대공황이 어떤 경로를 통해 국제적으로 확산된 이건 나와 있다 그랬잖아. 통화 가설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지만 자, 그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떻게 됐어? 미국이 지출을 줄이다 보니까 보호무역주의를 했고 수입도 억제하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금으로 갚았는데 통화량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대공황이 확산된 거지. 그러니까 지출 가설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대공황 확산을 설명할 수는 있단 말이야. 알겠지? 정답은 3번이고 통화 가설에 대한 내용은 없다라고 보면 돼. 알겠어?